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이계진입니다. 정인실 씨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실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산업사회, 고도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흙과 농촌에 대한 동경을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온 인류,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흙과 농촌이라는 것이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 뵙자고 말씀드린 분은 1930년대 우리 사회에서 농촌 계몽 활동을 벌이던 두 남녀의 아름다운 얘기 그리고 농촌 계몽 활동을 썼던 시문 선생의 상록수의 실제 그 남자 주인공이신 심재영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농촌운동 하시던 청년이셨겠지만 오늘날은 백발이 되셨고 또 눈썹 뜨시신 백미십니다. 인생의 백미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 나이로 74입니다. 74. 그러면은 시문 선생님이 숙부 되신다고 그랬죠? 네. 그분 실제 숙부 나이가 생존해 계시다면은 85이세요. 85. 나이 차이가 그럼 11 차이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 시문 선생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 그 박동혁의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박동혁이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 어떻게 그려졌었는지 그 얘기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상록수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네. 그때 내가 농촌운동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네. 내가 농촌운동을 하던 그 모습과 상록수에 나오는 그 박동혁이란 사람이 활동한 거와는 많은 거리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난 조금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게 네. 상록수라는 건 한 문학 작품인데 네. 나를 거기 주인공의 아주 완벽한 모델이라고 자꾸 하면 그거는 나의 전기 소설이 되지 네. 그건 문학 작품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카의 일에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잘 쓰신 걸 텐데 겸손의 말씀 같으십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늘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네. 너무 다른 점도 많고 하니까. 네. 그 소설 속의 박동혁에 대해서 그 활동을 그린 것이 숙부가 쓰신 글이신데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카의 그 일을 그래도 또 뼈대로 해서 쓰신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어느 정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제 참 편인이라도 묘사가 됐다면 네. 그 사람으로서는 뭐 굉장한 영광이죠. 그 소설 속에서는 박동혁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농촌 계몽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록수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상록수보다 먼저 네. 그 숙부께서 부곡리에 내려오셔서 첫 작품이 영혼의 미소인데 네. 그 영혼의 미소의 내용을 보면은 광주 학생 사건 때에 그 주동 역할을 하던 그 남주인공하고 여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다가 맨 끝에 가서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린 이제 앞으로 농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끝이 나요. 네. 그렇게 끝이 났으니까 이제 농촌에다가 남녀를 갖다 놓았거든요. 네. 그럼 갖다 놨으면 이제 일을 시켜야 한단 말이야. 네. 그 일을 실제로 시키는 것이 상록수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은데. 네. 그럼 이제 상록수에서 이제 그 최영신이가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재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재출발하게 돼 있어요. 끄트머리가. 그럼 재출발하는 것은 상록수의 후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그것을 구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불행히도 집필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상록수의 후편이 못 나온 것이 지금까지 참 못내 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예. 시문 선생님께서. 근데 그 소설 안에서는 최영신이라는 주인공하고 박동혁이라는 주인공이 농촌 계몽 활동을 같이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애틋한 그 사랑의 얘기가 있는데 실제 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저의 과거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 그 최용신 양의 사적을 알게 된 것이 제 숙부께서 그 소설을 이제 구상하시던 중에 아마 1934년경이라고 생각해요. 네. 신문과 잡지에 그 원태생은 그 원산 누시여학교 졸업한 최용신이라고 하는 서혁 씨가 소설엔 최영신, 그렇죠. 실제 인물은 최용신. 그 기독교 봉사회든가 거기에서 이제 그 수원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농촌운동을 하러 와서 거기서 이제 농촌운동을 하다가 과로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작고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사에 난 것을 숙부가 보시고 이제 그때 이제 구상이 남자가 활동하는 그런 무대는 다 이제 잡혔는데 여주인공 감이 없어서 이제 고민하시다가 그걸 보시고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최양이 작고한 뒤에 알았으니까 뭐 연애고 만나고 뭐 그런 게 그 있겠어요? 실제 만나보지도 못하셨고. 그러니까 소설 속의 박동혁은 심재영 선생님, 그리고 소설 속의 최영신은 수원 쪽에서 활동하다가 일찍 과로로 돌아가신 최용신 여사. 나중에 그분의 그 약혼자가 실제 약혼자가 있었다는 얘기도 화제가 한번 된 적이 있죠. 그것이 그 상록수가 영화화된 뒤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김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원산 그도 원산 출신인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향에서 이제 약혼을 하고 이 최용신 양은 수원으로 이제 농촌 그 계모운동을 하러 왔는데 그 이제 작고를 하고 보니까 결국 다른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래도 늘 그 최용신 양과 약혼했던 것을 이제 잊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 김 교수가 졸업하게 될 무렵에 자기 부인한테 나는 죽거든 최용신이 그 무덤에다가 합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인이 남편의 말을 좇아서 합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참 굉장한 아마 별로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영신이라는 그 소설 속의 그 주인공은 수원 지역에서 사실은 활동했던 분인데 그렇죠. 시문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의 숙부께서 두 분이 활동이 농촌 활동이니까 한 군데 모아서 당진 쪽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꾸미셨군요. 그러니까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한 분이 같이 연애하면서 농촌 활동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소설 속에서도 활동하는 무대는 다릅니다. 이렇게 저 왔다 갔다 하죠. 참. 근데 그 당진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당진이 원래 고향이십니까, 심 선생님? 제가 낳기는 지금 현재 서울 그 동작구 흑석동에서 났어요. 근데 그때는 흑석동이 아주 초원이었습니다. 뭐 전현 서울에 오자면은 이 서울을 그때는 문안이라고 그랬는데 한강을 건너서 용산까지 와야 전차를 타고 이제 문안에 들어오고 그런 정도고 그런 초원에서 나와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그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사는 동안에 뭐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학교 이제 교동보통학교를 4학년까지 다녔어요. 졸업은 안 하고 그러고서 경성농업학교를 가서 거기 졸업하면서 바로 당진으로 참 19살 때 농촌운동 한다고 거기로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삽니다. 근데 남들은 되게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로 가야 출세를 한다고 좀 배웠으면 특히 도시로 나가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왜 역으로 서울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 왜 농촌운동에 뛰어들게 되셨습니까? 이제 농촌운동에 물론 이제 뜻이 있었으니까 이제 갔는데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지금 젊은 분들도 나처럼 시골서 출세하려고 서울로 오지 말고
서울서 시골로 좀 출세하러 가주었으면 참 고맙겠어요. 근데 나도 시골로 갔으니까 출세했지. 지금 나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 그러시죠. 네. 내가 시골에 농촌운동 한다고 가지 않고 농촌운동 하지도 않고 그냥 서울로 살았으면은 뭐 그럭저럭 그냥 살았겠죠. 그러나 농촌으로 가서 농촌이 어떻다는 걸 진실로 알고 또 농촌 사람 그 고생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생하면서 뭔가 그 흙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언제나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적인 자극 같은 것이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그 농업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저희 숙북에서 우연히 그 농업학교를 가는 것도 이제 상급학교 진학할 때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구체적으로 농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은 농업학교 다니는 동안에 독서구락부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많이 사서 그 멤버가 12사람이었었는데 12사람이 같이 이제 책을 사서 이제 돌려가며 읽고 그러는 동안에 그 책을 다방면으로 읽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농업학교니까 농촌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덴마크의 농촌 근래 와서는 뭐 이스라엘의 농촌도 얘기합니다만 그때는 아주 그 덴마크의 농촌을 굉장히 그 동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책도 읽고 저 독서 회원들이니까 당시에 저게 나 졸업하던 해 그 회원 중에 일부입니다. 12사람이었었는데 저건 7사람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저 사진을 보면요 그 차지기 소자가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들 모를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한테 이렇게 나라를 뺏겼는데 다시 소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의지를 담은 것이고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연대가 단기로 나와 있어요. 4263이면 1930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글씨를 넣었다는 것이 그냥 사진만 찍은 것보다 훨씬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숙부님의 영향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셨습니까? 그분하고는 그 3.1운동 후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대학 다니신 기간을 빼고는 조금씩 중간이 떨어졌지만 거의 한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냥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요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농업학교에서 그 광주 학생 사건 때 그게 29년 11월인데 아침에 이제 그냥 방을 하고 이제 겸상을 해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이 저희 학교에서 광주 학생 사건에 거사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보니 그때 이제 신문 기자로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진 기자 데리고서 취재를 가겠다. 잘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한 집에서 사셨으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죠. 저 책은 무슨 책입니까? 저 책이 신한 청년이라고 하는 기미운동 일어나던 1919년에 상해에서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 그 발행하신 잡지인데 저게 창간호입니다. 창간호인데 태극기 모양이 지금과 조금 다른 태극 모양이. 그리고 저기 이제 애국가 가사가 나오는데 지금 애국가 가사는 지금 가사와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게 그렇게 똑같고 태극기 모양은 조금 다르죠. 저희 주필이 춘원 선생이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역사책을 조금 보니까 그때 춘원 선생이 거기 가서 상해 가서 잠깐 기셔온 것이 이제 사실로 나오대요.
오래된 책이군요. 근데 이제 그러고 네. 또 하나 아주 지금 얘기하고 넘어갈게. 네. 그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있다. 네. 그것을 내가 11살 때부터 집안 어른들한테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계시다. 네. 이제 그것이 늘 그 참 아주 마음속에 꼭 박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 책을 가지고 그 당진에 가서 그 농촌 운동 하는데 참 정신적인 지주가 된 저게 그런 책이에요. 그런 네. 동기가 됐던 책이었군요. 그런데 한 집안을 이어갈 젊은이가 시골로 내려간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탐탁하게 생각하고 찬성하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농촌으로 가겠다 하는 네. 데서.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내 단신으로 갔고 네. 단신으로 가서 봄에 4월에 이제 3월에 졸업을 하고 4월에 내려갔는데 가을에 그 10월 달쯤 해서 할아버지께서 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네. 아버지는 따로 사셨는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서 서울에 있는 집을 그때 이제 관운동에 집이 있었어요. 네.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이삿짐 다 배에다 싣고 내려섰어요. 예. 난 너 따라서 시골 와서 난 시골에서 살겠다. 조부님은 상당히 네,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는 걸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협조하신 심이죠. 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제 지금 사는 집을 짓고 그러니까 손자가 무슨 일을 하러 가겠다 하는 뜻을 충분히 할아버님이 잘 아셨기 네, 때문에 그러신 것 그러죠. 같아요. 처음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내려가서는 이제 있을 데가 없어서 네. 그 지금 우리 집 진 그 자리에 짓다가 만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진 다 짓고 문만 없어. 지금 우리 사는 집 그런데 지금도 네, 사는 당진 지금도 예, 그냥 예, 사시는 예, 거죠. 예. 그때 그 터전에 이제까지 예. 그때 계기로 해서 네. 그 조그만 뭐 한 대여섯 간 되는 집인데 네. 문을 아직 짜서 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에다 저 포장을 치고 네. 거기서 살면서 자취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모두 산이니까 뭐 산 개간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동네 청년들 이제 규합해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다가 그해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계몽 운동을 시작을 했죠. 네. 농촌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피폐한 상태 아니겠어요? 참 살기 어렵고 그랬을 텐데요. 그것이 뭐 당시 상황이 저 사는 동네뿐 아니고 네. 뭐 어디 농촌이고 다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1년 먹을 양식을 대는 사람 네. 그걸 계량이라고 그래요. 1년 계량하는 사람이 10집에 한 2집이나 3집 됐을까요? 나머지는 그냥 금방 남죠. 전략농가가 되고 이러는 그렇죠. 봄 되면 다 전략농가도 되고 겨울에 전략농가도 있고 이미 겨울에 겨울에 네. 그건 뭐 타작하고 나서 바로 전략되는 농가도 있으니까. 꾼 거 다 갚고 뭐 예, 이런 거 예.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 가서 이제 구워와야죠. 네. 근데 당시에 그 농촌 상황에 살기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물론 그렇거니와 그 교육 문제 때문에 문맹률도 심했다고 이제 책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까? 문맹률이 네. 뭐 7, 80%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촌에 글방이라고 네. 있지만 그건 뭐 수용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네. 또 이제 보내는 사람들도 조금 그래도 그 양식 걱정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래야 이제 보낼 수가 있고 네. 네. 이제 보통 학교가 있었는데 그 우리 면이 22개입니다. 네. 굉장히 큰 면이에요. 네. 근데 거기 보통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수용 능력도 물론 없지만 그 정령 아동들을 부형들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또 열의가 없어요. 여기 또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경제적으로도 보낼 수도 없고 네. 또 가르칠 힘이 있으면 한문 가르치지 네. 저 보통 학교 안 보낸다. 이런 생각이 그냥 또 팽배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실제로 그 학교에 보내라고 권고하러 댕겨본 일도 있지만 네. 또 지금은 이제 다 의무교육이 됐는데 그때는
그 학생 한 사람의 월사금이라고 그래서 40전씩을 받았어요. 40전이라는 돈이 40전이 그때 쌀 한 마리에 60전 했습니다. 예. 그럼 전략농가가 많을 때 그것도 어렵죠. 못 내죠. 그렇죠. 지금도 국민학교 농촌 국민학교에서 그러니까 쌀 한 마리에 60전 하는데 40전이면은 지금 쌀 한 마리에 6,000원 하는데 4,000원 이제 그런 비율. 그 매월 촌에서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4,000원씩 내고 다니라 그러면 지금도 못 다니는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 이제 월사금도 비싸고 뭐 입을 옷이든지 또 집에서 일하고 어른 내봐줘야 하고 반매하고 그러니까 못 다니죠. 지금은 뭐 다 의무 교육에 대해서 됐습니다만. 근데 그 상록수에 보면 그 농촌 운동의 중심이 되는 농우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조직체하고 이름이 같습니까? 실제는 어땠습니까? 실제는 공동 경작회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것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 논이나 또 밭에 주로 논을 했지만 이제 공동 경작회란 이름을 붙인 것은 실제로 공동 경작을 했어요. 그 목적은 농촌 운동을 하자면 기금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을 얻어 가지고 수입에서 반은 그 회원들에게 출력한 날짜 비례로 해서 배당을 해주고 그러고 반은 그 이제 불악의 공동 사업에 썼는데 저분들이 회원들이라는 말씀이죠. 저것은 그러니까 회를 조직한 지 한 5년 정도 된 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2사람이 시작했는데 저기는 아마 17사람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생존한 분이 5분 있어요. 저 청년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상록수에 나오는 농우회, 공동 경작회는 실제 이름이라 그랬죠. 같이 이제 활동을 했군요. 실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분들과 함께. 이제 농사 짓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계몽운동이죠. 계몽운동. 이제 계몽운동은 그걸 잠깐 얘기하면은 그 약을 어떤 식으로 해내면 이제 물론 여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밤이 짧고 일하고 고단하고 일하고 고단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이제 겨울에는 참 그야말로 농한기니까 지금 농촌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그때 농촌은 겨울만 되면 아주 일이 없으니까 그 긴 겨울밤에 대개 한 석 달 내지 100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눠서 가르쳤는데 그 3년 겨울을 배면은 보통 학교 6년 졸업한 학력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속성으로 가르쳤죠. 어린이들만 가르쳤습니까? 나이가 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 약간 많죠. 11살씩. 그저 18, 4살 된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그럼 한글 깨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 내용도 가르치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국어하고 산수 두 과목만 가르쳤어요. 근데 산수는 물론 그건 뭐 순전히 산수지만 국어는 그 교본을 농민독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그 농촌운동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그걸 아는 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 울산에 이성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썼는데 그 농민독본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 얇기 두껍게 이런 그러니까 몇 페이지나 되려나 한 150페이지 정도 그런 책인데 처음 가계학어경 경련에서부터 그 책을 다 띄고 나면은 보통학교 졸업한 정도는 되고 신문도 읽을 수 있는 정도 될 만한 내용이 그렇게 잘 짜여져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역사, 지리, 자연, 과학 그런 것이 고루고루 다 짜여져 있어서 그거 한 권만 다 최소한 배우면 그거 하나만 배우면 뭐 무지몽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나라 역사도 알 수 있고 지리도 대강 알 수 있고 뭐 자연 같은 거 사회과학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 꼭 한 권만 그렇게 참 그 편집이 잘 됐어요. 일정한 장소에서 가르치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그 회관 같은 것도 이제 만들으셨을 거예요. 네, 회관을 이제 처음에 지었다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우각기라는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이제
그 식량 증산 예. 저 집이 두 번째 지인 야학당입니다. 예. 두 번째 지인. 아 저게 35년도 당시 사진입니까? 예예. 예. 아유 아주 뭐 불로 붙였던 자국도 있고 그래도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50년 된 사진이네요. 근데 저 집은 저게 두 번째 지은 거라고요? 네, 네. 담집이에요. 탐. 뺑 돌려가 담이에요. 네. 문만 이렇게 군역을 뚫어놓고. 그럼 네. 왜 그런 거니? 겨울에 하니까 추우니까. 네. 보온을 하자면은 난방장치가 이제 난로를 그때 놓긴 놨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추위를 막아야 하니까 담을 이렇게 두꺼운 담을 올려 싸가지고서 지어서 춥지가 않았죠. 네. 저것이 그 사진이 이제 야학하던 야학당 네. 1935년 당시요. 그때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야학하면 학생 수가 그건 이제 야학이 그 3학년이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장년반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네. 22, 3세부터 30여 세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 또 다 문맹이니까. 네. 그러고 또 이제 부녀반이라고 해서 그건 또 따로 했어요. 네. 그 부녀반이라고 따로 해서 이제 그 시집가기 나이 된 처녀들부터 네. 여성이 필요로 그렇죠. 하는 교육 이런 걸 또 전문 교육도 그거는 가르쳐요. 그건 딴 집에서 했어요. 그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하던 부모들이라든지 또 배우러 오는 학생들 또 시집갈 나이에 관연한 처녀들이 모이는 그런 야학당 그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가르쳐 준다는데. 참 내가 1930년에 거기에 가서 그 여러 해 동안을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예. 불악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되게 뭐 처음에 간다면 네. 괜히 이렇게 반대하고 막 그러는 그렇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부딪혀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 자세는 참 좋았군요. 예, 예. 아주 고마운 일이죠. 예. 그밖에 뭐 어려움은 그럼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협조는 그래 좋았다. 아, 주민들의 협조는 좋았는데 예. 이제 중간에 우리 숙부가 거기로 오신 뒤에 네. 우리가 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애향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주셨어요. 애향가. 애향가. 네. 근데 그게 저 애국가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용이 대충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네. 많이 부르시던 거니까. 아니 뭐 뜰뜰하죠. 뭐. 곡조는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 곡조는 네. 그때의 그 애국가 곡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어때? 여기 나온 사람 다 할 수 한번 있죠. 들어보라고 하니까 가사를 모르잖아요. 애한가 왜 가사를. 다 압니다. 한번 관이 해보십시오. 다 알죠. 네. 아산만과 송악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들고 아름다운 우리 부곡 만세 비바람은 험긋고 물결은 사나워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이게 저는 가사만 좀 들으려고 그러다가 어디다 붙여 해놨더니 이게 요새는 그 올드랭 사인이라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옛날 애국가 애국가 작곡 곡조죠. 나오기 전에 예, 거기다 예,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신 일단 좀 말씀 좀 듣겠는데 동지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같이 옛날 생각나시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데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요. 네. 그 가사 내용을 보고 이뻐하지 않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순경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죠. 예, 고초를 그럼 당하시게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야학에서는 뭐 날마다 몇 차례씩 부르고 어떤 모임만 있어도 부르고 뭐 길에 다니면서도 부르고 늘 부르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그 경찰서 고등기에다가 밀고를 했어요. 예, 예. 부곡리에는 아무개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조선 독립 사상을 고취하고 이상한 노래를 뭐 부른다.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운동도 하고 네. 그런 애국가도 부르고 그런다. 이제 그러니까 뭐 정보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형사가 나와서 뭐 가택 수사도 당하고 그 뒤로 이제 난 요시찰이 됐어요 경찰에 외경의 요시찰이. 그러니까 요시찰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얼마나 그게 괴로운 건지 감시의 모릅니다. 대상이 됐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애향가 그 노래는 기회만 있으면 부르고 그렇죠. 끼리 마음을 모으는 한 90점의 뭐 지금도 부르니까요. 90점의 노래가 됐을 지금도 거 불러요.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그 아산만과 송악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똑같잖아요. 그 숙부님이 보내줬던 그 신한 청년보 청년지 예, 예. 거기에 있는 애국가 가사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천머리는 그렇죠. 천문이 그랬죠. 그 숙부님 시문 선생님이 써주신 그 가사 내용이라고요. 그게 상록수에도 나옵니다. 예, 네, 예, 한 거는. 예. 네. 근데 이제 농사도 직접 청년들과 함께 짓고 밤에는 야학하고 농한기 같은데 그렇게 해서 깨치고 부녀들에게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 밖에 또 이제 어떤 사업 같은 것도 벌이고 그 있을 밖에 있을 이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용조합이라고 그래서 네. 이용조합이라고 그러면 그 기계 농기구 같은 거 네. 그런 걸 사서 이제 공동으로 구입해 가지고서 네. 이용을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야학을 하는데 선생이 이제 전부가 다 그때 공동 경작 회원이 예. 교대로 했어요. 교대로. 물론 뭐 그 아동들한테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물론 보수도 없지만 그러고 이발소가 없어. 네. 이발소가 없으면 이발소도 없는 머리를 말이에요? 깎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발 그전에 기계를 이발을 어떻게? 이발 기계를 사다가 예. 매월 금음날이 이제 동네 사람 전부 와서 머리 깎는 날이에요. 합동 이발이. 그렇죠. 그럼 이발 기사는 누구냐면 그게 또 경작회원이 이발 기사야. 그럼 그때 상도 트신 분들도 많이 혹간 계시고. 있었죠. 혹간. 예. 네. 단발령 내린 이후. 아이 이제 그건 그렇죠. 이후고 말고. 그런데도 단발령은. 이발들도 안 하고 이제 있었다. 네, 상투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합동으로 이발들도 하고. 근데 그날 머리 못 깎으면은 그냥 아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 돼도 괜찮지만 그 전에 이렇게 되면 그건 행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 깎는 날 어디 뭐 갔다가 왔다든지 기회 놓치면 또 한 달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한 달 기다려야죠. 네. 야학은 언제까지 계속하셨습니까? 야학은 그게 이제 좀 중단된 얘기도 이제 잠깐 하겠지만 예. 왜 중단이 됐었어요? 이 경작회라는 것이 해산이 되니까 강제 해산입니까? 강제 해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제 1940년대 그 34, 5년, 2, 3년 때부터 예. 이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북지사변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상해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정식으로 선전포고 해 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 그게 차차 이렇게 이제 심해지는 과정에서 그 젊은 사람들 전부 징용으로 그랬었죠. 데려가고 또 조금 더 젊은 사람은 이제 증병으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인적 자원이 회원 중 인적 자원이 차차 없어져요. 아까 그 17 중에도 그렇죠. 끌려간 예, 예. 젊은이들이 많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것은 이 추곡을 가을에 이제 배를 수확을 하면 네. 전량을 공출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1년에 농사지어서 수확을 했는데 그거 다 가져가면 뭐 가지고서 뭐 농사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농민들은 그래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부스럭지라도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짓지만 그래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정으로 하다가 중단이 그래가지고 했다가 언제까지 야학을 그럼 하셨습니까? 그 야학은 이 6.25 후에 예. 그때도 계속 하셨어요? 56년인가 7년까지도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숙부님 시문 선생님께서는 박동혁이라는 인물을 그리는 그 상록서를 참 쓰셨는데 그 무렵부터 그 이후에 시문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한때 뭐 기자 생활도 하셨고 또 뭐 영화도 만드시고 그랬다고. 그거는 그 시골로 가시기 전에 네. 이제 기자 생활을 많이 하셨고 네. 방송국에도 계셨어요. 네. 이저 중앙방송 시절에 그때 경성방송. 이제 JODK 네, 경성방송 시절에. 네, 경성방송 시절에 네. 그때 이제 그때는 제1방송, 제2방송 그랬는데 네. 제1방송은 일본어 방송이고 네. 제2방송은 이제 참 우리 그때 말로 한국어. 조선어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네. 내 선친께서 제2방송 과장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숙부님은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아나운서 하셨죠. 시문 선생님이 안 나오셨어요? 저희 대선배님. 근데 PD 겸 아나운서 할 거예요. 네. 그때는 뭐 그런 게 확실히 구별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그 아나운서 하자면은 네. 그때 이제 일본 천황 있잖아요. 네.
그 일본 말로 이제 천황폐하 어쩌고 뭐 덴노해가 뭐 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뭐 그 소리가 하기 싫으니까 속에 고든 게 있으시니까. 그렇지. 방송을 하는데 그걸 자꾸 빼놓고 한단 말이야. 그래 쫓겨나왔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엔 양심이 네, 허락이 네. 안 되셨겠죠. 그러셨었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하다 격동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해방도 있었고 이제 뭐 전쟁도 있었고 참 어려운 상황이 쫙 있었는데 상록학원을 후에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그럼 언제십니까? 그것은 이제 자유당이 끝나고 예. 끝나고서 5.16 후에 예. 1962년에 62년. 네. 예. 그때 이제 새로 시작을 또 했는데 그때 그럼 세상이 많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상록학원에서 하는 교육도 내용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아주 다른 거죠. 그때부터는 뭘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 쉽게 말하면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실제로 농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소설 상록수 얘기는 이제 다 끝나고 그렇죠. 그 이후죠. 이제. 예. 이제부터는 심 선생님의 얘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때 지도자 아주 양성. 그거를 같이 발기하고 예. 또 같이 하던 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나오신 분들 때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 양성 같은 거 하시고 주로 지도자 양성이 목적이신가요? 그런 셈이죠. 네. 근데 그게 오래 지속을 못하고 네. 참 얼마 안 하다가 그냥 경영난에 빠져버렸어요. 네. 그 아주 궁벽한 데서 그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지금 저희가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심재영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상록수의 그 정신이라면은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상록수 정신을 한번 이렇게 이제 다듬어 봤어요. 네. 다듬어서 상록수 하는데 상록수 하면은 그래도 그게 뭐 아주 근본적으로 흐르는 무엇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좀 아주 다듬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그거 5가지인데요. 네. 첫째가 이제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그 이제 참되자. 우리말로 하면 참되자. 아주 참되자. 간단하게. 그 다음에는 어쨌든지 배워야 되겠으니까 미언학을 해야 된다. 그 이제 배우자. 네. 이제 그 다음이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래 근면. 그리고 그 다음은 협동 단결. 우리 뭉쳐야 살지. 뭉쳐야 산다. 해지면 참 못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인데. 네. 봉사는 우리 말로는 모든 것을 임에게 바치자 그렇게 했어요. 임이라는 건 뭡니까? 임이라는 것은 국가도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민족도 될 수 있고 네. 모든 내가 이렇게 받들고 싶은 대상이 님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록 정신이 참 그때부터 앞으로도 아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리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우리 농촌이 아직도 더 옛날에 비하면 참 뭐 비교할 수 없죠. 대조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농촌이 그래도 앞으로 더 잘 살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평소의 지론 같은 거 있으시겠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 경제적인 면하고 정신적인 면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하는데 네. 지금 이 새마을 운동이 이제 참 전국적으로 많이 잘 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새마을 운동이 정신적인 면을 뭐 완전히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 주력을 하지 정신적인 면에 그렇게 주력을 한 것 같지를 않아요. 정신면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 그래서 그것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고 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아봐라 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얘기지. 그게 무슨 정신적인 자세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참 사람다우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아쉬워서 외형적인 경제적인 어떤 풍요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이 뒷받침하고 따라야 그렇죠. 된다. 네, 그것이 꼭 병행을 해야 할 텐데 농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둑이 있는데 윗논이 있고 아랫논이 있어요. 그러면 윗논에 이제 물을 이렇게 가둬놨는데 필요해서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아랫논으로 이제 내려보내지만 꼭 필요한데
무엇이 논둑을 군역을 뚫었단 말이에요. 네. 군역을 뚫어서 그리로 이제 물이 샙니다. 네. 자꾸 새면은 이제 논둑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네. 그럼 그걸 막아야 하거든. 막는데 급한 사람은 물이 밑에서 콸콸 나오니까 밑을 막읍니다. 네. 밑을 막으면 이건 절대로 막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꼭 위에서 막아야지. 위에서 쏘는 물을 밑에서 막아서 미봉책이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고 해당이 돼요. 요새 만일 무슨 사태가 있다 하면 네. 그것을 밑에서 틀어막아서는 이건 백날 틀어막아도 안 됩니다. 네. 위에서 막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 조정암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네. 저 성종 때, 네. 성종이 아니라 뭐야 중종 때 네. 그분이 본말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본 본자하고 이제 끝말자. 네. 본말. 근본만 제대로 하면은 끄트머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끄트머리 결과만을 생각하면은 이건 언제든지 실패다. 근본을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그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의 지금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든지 근본에서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한 말씀만 딱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면 어느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록수정 시인의 네. 몇 가지가 뭐 거의 다 들어있지만 네. 첫째 거짓말을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응? 진실해야 된다. 이 성경에 네.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구절이 나오는 데가 있죠. 네. 있는데 난 그 중에서 그 성경에는 사랑이 으뜸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난 믿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근데 믿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야 하고 네.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하고 형은 아우를 믿어야 하고 아우는 형을 믿어야 하고 네. 친구는 친구끼리 또 믿어야 네. 그 사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전부 남 보고 나를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나는 안 믿으면서. 예? 나는 남을 남 안 보고 믿으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 안 해보고 아니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이러는 수가 많거든. 그거보다는 나의 말과 행동이 남이 믿을 수 있는 말과 행동만을 해라. 거짓 없이. 그렇죠. 그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아까 그 애양갈 부르시던 당시 함께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정혜실 씨 말씀 좀 나누세요. 네, 한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그 공동경작회에서 함께 일하신 김태령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한 50년 전쯤 되죠?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하니까 감회가 깊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그 공동경작회에서 함께 일하실 결심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19살 되던 해에 당시에 중학교 공부를 마치고 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라고 간 곳이 저 심재영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숙식 생활을 한 우리 안에서 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뒤따라갔던 그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경작회원에도 가입이 되고 그랬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 식민지 그때였기 때문에요. 상당히 같이 일하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만큼 각오도 아주 대단하셨겠어요. 그냥 뭐 각오라야 그 철부지 어린 때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심 선생님과 나는 그 자연 연령으로는 5살 차이지만 정신 연령으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분이 참 당시에 그 선각자적인 그러한 생각과 실천 그런 위치에서 좀 착상하시는 것이 모두가 참 뒤따르고 받들어야 될 만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시고 해서 참 동리의 그 중견 청년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참 처음에는 12명이 합했지만은 차차 조금 늘어서 17, 8명, 20명까지도 된 때가 있어요. 그런 중에 제가 하나 들었었는데
이분의 그 정신을 참 모두가 호응해서 참 일치 단결해서 그분의 생각을 참 구심점으로 해서 그 청년들이 단결했던 것, 그것이 참 가장 보람있던 일이고, 네. 아까 심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일제 탄압하에서 그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사는 그런 상태, 그 분위기가 대단히 괴로웠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시군요. 아주 행운이죠. 네. 그때 함께 야학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발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참여했습니다. 네. 야학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할 때는 뭐 제가 조금 부지런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1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고 장년반도 가르치고 네. 뭐 고루고루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심 선생님이 부곡리가 고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와서 거기서 젊음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 참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심 선생님의 생각을 참 자기네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데는 조금 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뭐 참 아까 친히 말씀도 하셨지만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또 참 잘 따랐고 협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일정 그 경찰 관계에서도 참 이들이 분명히 참 그 뭐라 그럽니까, 저항 정신에 움직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서도 실제 생활이 참되고 참 농촌 계몽 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가회 그 참 억지때를 못 쓰고 겉으로는 오히려 협조해주는 척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었죠. 네. 김 선생님도 그 젊은 시절에 농촌 운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셔도 참 뿌듯하시겠어요. 예, 과거가 참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상록 학원을 세우실 때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 김형환 씨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때 당시 학원을 세울 때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그 당시에 그 부곡 마을에서 그 심재영 선생님이 그 운동을 하실 때 그 당진군에서는 아주 그 정신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진군에는 사회치유학부가 120여 개, 또 독서구락부가 100여 개, 교회 청년회가 70여 개, 한 300여의 그 단체들이 모여서 교육 운동도 하고 농촌 운동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그 교육 터전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그 대표가 한 15분이 돼 가지고 심재영 선생님을 찾아가 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당진군에서도 읍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곳에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그 농촌 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 선생님께서 그 학원을 세우신 게요,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특히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록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국의 사회 지중앙 경진에서도 1등을 2년이나 연거푸하고 또 지금 새마을연수원에 지금 부산연수원 원장도 그 출신이시고 또 여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 선생님께서 그 같은 고향인 분들도 다 떠나신 그 마을을 고향도 아니시면서 끝까지 지키신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깜빡 30대 때 농촌 운동 한다 하시고 좀 반짝 번쩍했는데 심재영 선생님은 지금까지 그 터전에서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떠나 있지만은 고향을 떠나 있지만은 저희들이 뭉쳐서 또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양심이라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이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뒤에는 또 부곡리 친목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함이 김홍선 씨,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부곡리가 그러니까 고향이신 거죠? 네, 부곡리에서 나와서 어렸을 살살았지. 때 그 부곡리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산이라든지 큰봉산 상당히 나무가 울창했었어요. 그리고 상로 그 학원 뒤에도 나무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에는 이제 아산만은 여전히 아산만이지만은 많이 개간이 됐습니다. 예, 예. 서울에서 한 얼마쯤 떨어져 있습니까? 서울서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서 기지시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30분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무척 아름다운 그런 전원 풍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심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고서 살 때 일본 시대에는 그 농민운동을 하셨고 해방되자마자 국가에서 하기 전에 그 소장농들에게 무상으로 그걸 또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사시면서 애경 상사 모든 일에서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록 독서락부라는 걸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못하고 서울 와서 살게 돼서 상당히 뭐하지만은 서울서 부곡향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곡향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애향가를 부르고 또 부곡인이라는 해지를 내서 아까 제일 잘 부르시던데요. 예, 해지를 내 가지고 고향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 또 그때 독서락부 한 것이 인연이 돼서 화곡일동에서 마을 문고를 또 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그 심었던 그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가마 너 얼굴값을 해야 된다든지 너 장사해도 장사꾼은 되지 말라든지 이러한 좋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상록학원을 같이 세우신 이재춘 씨 나와 계십니다. 상록학원 그 세울 때 당시도 선생님도 같이 일하셨죠? 그때 모두 몇 분이었습니까? 예, 폭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정확한 사람 숫자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굴레의 요소에서 있던 20대, 30대 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데 뭉쳐가지고 직접 나가서 학원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아마 미력 하나마 뒤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원을 일구어서 제가 그때는 말단 공모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 때나 일요일 같은 데 틈을 가려서 거기 가서 같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학원에 작은 그 뒷바라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에 확실합니다. 네, 저는 그 텔레비전으로 방영할 때 상록수란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부곡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다 보셨겠죠. 네. 그 부곡리에 사시면서 상록수라는 영화를 전혀 못 보던 그런 때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단 공모를 해서 그런 공보 관계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때에 민간 업체에서 만들었지만은 그 상록수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문화공보부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상록수의 발장지가 여기니까 그 영화를 딴 데보다도 당진 군민한테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럴 법한 얘기라고 이래가지고 필름을 주어서 그 필름을 가지고 당진군이 12개 읍면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읍면을 한 읍면이 폭넓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영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2개 읍면에 두 번씩 24회에 걸쳐서 각 읍면에 두 번씩 전부 주야로 그 영화를 돌려줬어요. 물론 흑백 영화이고 하지만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그 영화를 보시고서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울었습니다. 최영신 씨 지금 그 젊은이들한테 그런 영화를 볼 수 없으면 상록수라도 혹시 아직 못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가상적인 소설이 아니고 실제를 많이 반영한 시대적인 소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 소설을 한 번씩 오늘 저녁이라도 여기 오신 젊은이들이라도 가서 그 책을 구해서 하루빨리 읽어보시고 그때의 그 시대상 우리가 일제하에서 어떻게 탄압을 받았는데 그때의 젊은이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재영 선생님 오늘 상록수라는 소설의 실제 주인공으로서 시문 선생님의 조카 되시고 또 옛날에 실제 운동하시던 농촌 계몽운동 하시던 말씀이랑 아주 감명 깊게 많이 들었고 특히 상록 정신에 대한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록 정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근면하고 면학하고 또 단결하고 진실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상록수는 그야말로 여름에 서로 푸르다고 나무가 자랑할 때
같이 푸르러 보이지만은 실제 그 푸르른 그 자태는 겨울이 되면 더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생각나게 됩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